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눈을 감고 보는 길입니다. 지은이 정채봉, 펴낸 곳 샘터사입니다. 저자는 오세암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로 유명한 아동 문학가인데요. 이 책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 가남이라는 병마와 싸우며 느낀 생각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법정 스님이 서문을 써주셨네요. 저자의 글은 참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파란 하늘,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빛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선물임을 자주 잊고 사는데요. 저자의 글은 평범한 일상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눈을 감고 보는 길. 창밖은 바다였습니다. 푸른 밀물이 저만큼 써 밀려들고 있는데 그녀는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나는 밀물이 들고 있단 말이야. 가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느덧 밀물은 그녀의 발목을 훔치고 무릎을 넘어서 가슴께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창을 열고자 발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유리창은 손잡이가 없는 통유리였습니다. 안 돼, 문을 열어야 해. 아니면 유리창을 박살내든지. 나는 허둥거리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장에서 오이꽃 같은 엷은 노란색 미등이 내려다보고 있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는 아우가 벽 쪽으로 코를 박고 잠들어 있고 꿈에서 그녀가 밀물에 잠겨들면서 계속 두들겨대던 유리창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 물려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깊은 밤에도 아래 길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네들을 발견한 나는 그곳이 이 병원의 영안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건물의 2층에서는 산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고 아래 지하실에서는 죽은 이들이 침묵한 채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생과 사의 갈림길도 지척인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살아있는 날의 꿈에서 본 그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낮에 와서 면회 사절이라는 배차를 보고서도 간호사실에가 전화로 확인해 줄 것을 사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나지 않겠다는 한마디만 하고서 수화기를 내려놓았었지요. 나는 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평선 너머로 끌려만 가는. 이번 전날 밤 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당부하였습니다. 당분간 병원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함께 슬퍼만 하다가는 견디어낼 내 힘이 너무 일찍 소진되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이번 실문에 면회 사절이라는 배차를 내걸었으나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고지문을 만들기도 하였지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들은 소식이어서
궁금하여 물어보는 것이겠지만 답하는 저로서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어 피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가 아니겠습니다만 서로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적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B형 간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러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정기검진을 앞두고 오른쪽 하복부에 간혹 통증이 왔습니다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 체중이 짧은 기간에 1kg 또 1kg 줄어서 이상하게 여기고 병원에 가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을 해본 결과 간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금 각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가 본격화될 것이므로 그때는 정말 오시지 않는 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기에 들어가면 스스럼 없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저의 투병을 위해 제 고향 바다와 같은 푸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친구가 대신 써서 본인이 교정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고향 바다와 같은 푸른 기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의 작은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 촬영을 할 때였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불면에 각종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발 망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공 안에 들어가 있는 잠시 동안에 고향의 여름 콩밭 언덕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푸른 물결로 만조였고 콩밭 또한 푸른 잎새로 만조였습니다. 그 푸른 세상에서 나는 그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내 기사가 들어와서 조셨어요 하고 물어서 쑥스러웠는데 조금 전 꿈에 그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눈 감고 보는 얼굴이었지만 나는 침대로 돌아와서 탁자 위의 전기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속에 넣어 가지고 온 달리의 창 너머로 바다를 내다보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 밑에 새벽을 맞는 오늘의 나의 기도를 적어 넣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태초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 바다를 내게 허락하소서. 짚푸른 순수가 얼굴인 바다의 단순성을 본받게 하시고 파도 노래밖에는 들어있는 것이 없는 바다의 가슴을 담게 하소서. 홍수가 들어도 넘치지 않는 겸손과 가뭄이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여유를 알게 하시고 항시 움직임으로 썩지 않는 생명 또한 배우게 하소서. 그대 눈동자 속으로 12월을 저는 신의 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결산의 달인 것도 그렇고 파랗게 여문 청랭한 하늘 표정 또한 그렇습니다. 잎을 남김없이 모두 지운 나무들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것하며 밤하늘의 별들이 또록또록히 눈을 밝히고 있는 것도 범상치 않은 표정이지요. 엄동이긴 하지만 청랭한 기운이 있어 감히 수작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기품이 있는 달. 그러기에 노인들의 눈동자조차도 맑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품 있는 12월이 좋습니다. 흐릿하지 않고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칼바람이 목덜미를 휘감아도 누가 항복할 줄 알아? 하며 목을 고추 세우고 걷는 걸음에는 투지가 있지 않던가요? 포장마차에서 맞은 소주 몇 잔으로 엄동을 다스리는 가난이 위대해 보이는 것도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계절의 힘입니다. 지금은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만 언젠가 산사에 들렀을 때 노스님이 볕 잘 드는 마루에 앉아서 내일을 뒤적이고 있어 무엇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이를 잡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한쪽에서는 깎은 머리가 파래 보이는 삼이승이 깨어진 바가지를 깁고 있었고요. 이런 정빈의 모습이 돋보이는 것도 이 계절의 힘 아니겠습니까? 첫 아이를 얻었을 적의 일입니다. 점심나절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의 첫눈이. 저는 문득 이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눈을 보게 될 아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두말 않고 조퇴를 신청해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단걸음에 집으로 가니 아기는 세상 모르고 포대기 속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흔들어서 아기의 잠을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이내 아기가 그 까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방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기가 듣건 말건 말하였습니다. 자, 봐라. 이것이 이 세상의 눈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하얗니? 어디 한번 맞아볼래? 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첫눈이 이 세상 첫 아기의 볼에 내려앉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던 저는 새삼스럽게 아기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흑진주라는 것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아기의 눈동자처럼 맑고 빛나는 흑진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진주 속에 들어있는 동그란 점 같은 나의 상반신. 저는 문득 때 묻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기의 천진무구한 눈동자 바다에서 멱을 감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것은 환희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눈싸움을 하자고 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어렸을 적에 동무들과 곧잘 벌였던 눈싸움의 복습이라기보다는 내 모습이 당신의 눈동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맑은 눈동자 속에 자신이 담겨 있는 것을 그윽이 바라보면 행복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젠가 사무실의 창밖을 무심히 내다보다 말고 빙그레 웃으며 구경하는 것조차도 행복한 전경이 있어 마음이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연인들처럼 허리가 으스러져라 팔을 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상대방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X자로 손을 집어넣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경은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며 걸어가기 위해 뒷걸음질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면 걸어가는 그 사이에도 얼굴을 마주보며 방글거리고 싶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함께 행복해지지 않는가요?
저는 정호성 시인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기를 보다 말고 아기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우연히 국어사전에서 눈부처라는 너무도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내게 되었노라고. 곧 눈부처라는 말은 눈동자에 비치어 나타난 사람의 형상, 동인, 동자란 뜻이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눈동자 속에 비친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눈 속에 앉아있는 부처로 표현한 선인의 아름다운 마음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정호성 시인은 고백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 세상의 바다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은 데가 눈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하늘을 담고 바다를 담을 수 있는 것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겨울, 이 12월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윽이 들여다보는 이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이웃 중의 하나이고 싶습니다. 촛불 밝혀진 탁자 건너편의 당신의 눈동자 속에 든 저의 눈부처. 그것은 틀림없는 행복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눈부처라는 시를 오늘치 사랑의 양식으로 옮겨드립니다. 네, 그대 그리운 눈부처들이 그대 눈동자 푸른 하늘가 잎새들 지고 산새들 잠든 그대 눈동자 들길 밖으로 네, 그대 일평생 눈부처 되리 그대는 이 세상 그 누구의 곁에도 있지 못하고 오늘의 마음의 길을 걸으며 슬퍼하노니 그대 눈동자 어두운 골목 바람이 불고 저녁별 뜰 때 네 그대 일평생 눈부처들이 등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 필리핀에 전해오는 이야기로 알고 있다. 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생겨 살인자가 징역살이를 떠났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 징역사는 그 사람한테 설 명절을 맞아 특사로 석방된다는 전갈이 온다. 그는 한편 기쁘면서도 한편은 슬펐다. 징역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고향에서 농사 짓는 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는 고향 외에는 달리 갈 데가 없는 것이 슬픔인 것이다. 고민하던 그는 자기 고향 이장한테 편지를 띄운다. 먼저 용서를 청한 다음 고향 밖에 달리 갈 데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준다면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만일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줄 의사가 있다면 금은밤에 동구박석 등에 불을 밝혀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는 멀리서 그의 고향 동구박석 등에 불이 밝혀져 있다면 고향을 찾아들겠지만 불이 밝혀져 있지 않다면 발길을 돌려 타양살이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가련한 사연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섣달 금은밤 모든 사람들이 고향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기는 그 시간에 그도 자기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로 올라간다. 동구박석 등에 불을 밝혀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데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자기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펑펑 솟는다.
그도 그럴 것이 동구박석 등에 불이 하나만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구박길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손에 손에 등불을 밝혀 들고 줄지어 마중을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명절은 찾아온다. IMF로 등 구부러진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은 바쁘기만 하다. 어느 해인가 섣달 금음날에 전화를 걸려고 공중전화 부스 밖에 서 있다가 본의 아니게 앞 사람의 전화 사연을 드문드문 엿들은 적이 있다. 그 중년의 남자는 엄동인데도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수화기에다 대고 몇 번이고 애비가 죄가 많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누구누구한테 진 빚은 언젠가 꼭 갚겠다고 전화하라고도 했다. 그리고 너희 남매 옷을 사서 소포로 붙였다면서 다음 명절 때 만날 희망을 가지고 살자며 수화기를 놓았다. 담배를 낀 손이 가늘게 떨리던 중년의 남자. 눈물을 참아내기 위해서인지 고개를 하늘로 젖히고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내 눈에 밟히는 것은 세상살이가 더욱 수산해진 때문이리라. 물론 빚을 진 사람은 죄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등불을 겨들고 마중 나오던 그 마을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고 맞아주는 아량을 기대해보는 것은 나만의 여린 마음일까? 어릴 적 고향에서의 섣달 금은밤이 생각난다. 부엌이며 측간이며 큰 방, 작은 방 가릴 것 없이 온통 밤새워 밝혀놓던 등불이 이는 잡기가 없는 새해를 막고자 하는 바람의 등불이었겠지만 어쩌면 먼 데서 방황하는 가난한 길손을 부르는 불빛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다. 설은 분명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는 화평의 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슴속 응어리를 불고 작은 것도 나누어야 할 이 복된 날이 원한과 미움으로 얼룩진 채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던 때 본 단편 영화가 떠오른다. 그때 무심해서 감독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이 유럽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이 구장에서 저 구장으로 옮겨 다니는 유랑극단이 있는데 이 극단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문지기이다. 그는 입장권을 숨겨서 술을 먹고 주정을 하고 심심하면 관객이고 단원이고 가리지 않고 싸움을 일으켜 늘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이 유랑극단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이 한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에서 암살을 결행한다. 그러나 이 한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던 유랑극단에는 또 한 사람의 문재인이 생겨난다. 단원들은 합심해서 이 사람도 죽인다. 이렇게 문재인은 계속 생겨나고 살인은 계속되고 그리하여 마지막 장면에서는 혼자 남은 극단장이 유랑 극단의 깃발을 어깨에 메고 바다를 향해 간다. 그렇다. 우리 가운데 미운 사람이란 늘 이처럼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를 사랑으로 끌어안지 않고 제거만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미움의 상대가 바로 자기밖에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까지 눈을 감고 보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